안녕하세요. 나는 조합원이다의 김희주입니다. 오늘은 꽤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크게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었더니 방역차가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독하는 광경을 본 게 언제더라 싶으면서 어릴 적에 소독과 관련된 기억들도 마구마구 막 떠오르더라고요. 무엇과 관련된 추억, 이런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게 살면서 큰 재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국민TV 이 초창기의 모습도 여러분께 좋은 재산이 되길 바라면서 7월 4일 목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시작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한 분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과연 정말 평등한가?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고 이론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네. 결코 처벌받지 않았죠. 아무리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진리로 선포하고 그래도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있어요. 건강이 우선 불평등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환자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본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가 전 재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멋대로 세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자, 이런 불평등, 이것 말고 또 지식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본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됩니다. 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출되는 인사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어제도 또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현실에서는 기능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우리가 평등한 상태라고 상정하는 것과 현실에서 기능적으로 불평등한 것 사이에는 부조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와 경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능적 불평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능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기능적 불평등이라니까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실존적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영혼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과 사원은 똑같은 사자 돌림인데 완전히 다르죠. 실존적으로는 평등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매우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사장을 하고 누구는 사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장의 사무실을 한번 볼까요? 커다란 붉은 카페트죠. 그걸 카페트라 하죠. 카페트가 깔려 있고 방 앞에는 비서가 있고 으리으리한 승용차에 기사까지 딸려 있어요.
사원들은 책상이 비좁아서 자료를 제대로 쌓아놓고 있을 자리도 별로 없어요. 아주 비좁게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기능적 불평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확실히 불평등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이 앉아있을 의자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과도한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능적 불평등이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네. 거죠. 기능적 불평등의 뜻이 그런 거였구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네.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적 불평등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장은 네. 저렇게 의리의리한 데 있어야 되고 네. 사원은 아주 비좁아 터지는 데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기능적 불평등을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말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장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올랐을 것이고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해버리죠. 그렇지만 잘 네.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원인들이 그런 불평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런 권한이나 권력의 불평등 말고도 지식의 불평등이 있어요. 김희주 아나운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지금 초짜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나 김용민 PD를 한번 생각해 봐요. 김용민 PD가 만들어낸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론과 실무에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디오 팀에 있는 다른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지 거꾸로 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희주 아나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방송에 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약 10년간 한 분야에 몰입해서 학습하고 훈련해야 이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누구나 다 학생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학습하고 훈련한 후에는 그 분야에 소위 말하는 마이스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경영철학과 인사조직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분야에서 뭐라고 떠들 수 있는 거는 그 이 분야에 다른 사람과 달리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사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몇 시간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직업적으로 네.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방송이나 보도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거의 초짜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학습하는 자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이런 기능적 불평등을 어떻게 실존적 평등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김희주 아나운서 질문은 대강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학습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의 차이, 권한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학습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습에 관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안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학습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는 경제적 능력 때문에 기회가 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민주국가에서는
학습의 기회가 완벽하게 균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은 다 무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학에 가는 것도 무상이고 뭡니까? 그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 논문을 쓸 때까지도 다 무상이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독일 같은 경우는 채용되어서 교수 논문을 쓰고 연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학습이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할 기회가 국가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그 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 권한과 권력의 불평등을 어떻게 실존적 평등과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 유럽의 민주국가들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권한의 불평등을 실존적 평등과 조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 네. 우리도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방식은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을 줄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점점 줄여줌으로써 네. 이 권한과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는 권한이 많잖아요.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특혜도 있어요. 뭐 하다못해 뭐 비행기를 탈 때도 특혜가 있고 모든 특혜들이 뭐 거기 다 들어붙어 있어요. 하지만 유럽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권한과 특혜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둘이서 방을 같이 써요. 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좌관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료 찾고 자기가 연설문을 스스로 쓰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여기다 뭐 큼지막한 이제 가슴에다 빠치 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그만 시군 단위의 기초단체의 그 의회에 보면 거기도 의원들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세비를 받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초단체 의회는 그야말로 의회가 주로 주말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해요, 주중에. 네. 그러다가 주말에 의회가 열리니까 주말에 가서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가서 의원으로서의 기초단체의 의원으로서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성인들이 그 자기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더 좋은 안을 내고 여러 가지 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시간을. 어디 놀러 갈 때도 주말인데 못 놀러 가고 자기가 그 시간을 의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집단 지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아주 민주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잘못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 잘못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특혜를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생산성이 낮은 나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특혜를 오히려 더 줄여줘야 합니다. 더 줄일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의도, 네. 헌신하려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력, 그런 열정,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네.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고난도 특혜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정말 네. 의지가 있는 사람만 그렇죠.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이렇게 막
남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은 네. 거기에 갈 수가 없겠죠. 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봐야.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특징은 위에 있는 자리에 권한과 특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권한만 아주 작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는 위로 올라가면 온갖 권한과 특혜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빨리 이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대혁신과 대혁명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잘 들여다봐요. 그 사람은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있잖아. 김무성 의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사진 봤죠. 이게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거기에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그 몰상식한 짓을 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권력과 권한이. 그렇죠. 네. 권력과 권한이 특혜가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이 붙어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무성이한테 가가지고 네. 무릎 꿇고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찾아야 할 길을 잃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죠.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제가 아까 정치와 경영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정치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건 정치가들이 해야 할 영역이니까 나는 경영에 대해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그래서 나는 경영이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right things, 올바른 일. 그러니까 이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right things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things right가 아니라 right things.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여기서 올바른 일이란 사태의 진실에 직접 다가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이미 영혼의 능력이 네, 우리에게 작동하면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네. right things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경영입니다. 영혼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영혼이 없으면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멋진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 신진대사를 하고 근육을 해서 테니스를 해서 오래오래 살아봤자 네. 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경영이란 뭐냐,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경영자의 자리에 앉으면 네.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위를 경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영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 이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라고 해야 되나?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실존적으로 평등은 하지만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역할의 차이를 인정은 하면서도 역할이 좀 많은 사람,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이나 권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잘 정리했어요. 그 역할이 큰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네. 그것이 권력으로 변해서 그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일할 개연성이 확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네. 그런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역할이 큰 사람에게 오히려 권한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의문해요. 역할이 크니까 그에게 고난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유럽의 지성인들은 권한이 많아지면 그것이 권력화됨으로써 그 권력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할이 큰 사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권한을 줄여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권한이 없을 때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려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찍어 누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을 내서 모든 사람이 그 제안에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 사회에서, 네네. 유럽 민주국가에서 위에 올라가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권한은 없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예의주시해요. 왜 예의주시하겠어요? 그 사람은 다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안들, 이러이러한 제안들,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발표해서 그대로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맞다. 우리 저렇게 하자. 그래서 네. 그를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 한 예를 극단적인 예지만 네네. 그 마하트마 간디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마하트마 간디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영국 변호사로서 네. 자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프리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차별 대우를 하는 걸 받고 그다음에 인도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계속 이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지배 독립을 위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국의 압제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는 일을 순식간에 해놨거든요. 무슨 프로젝트를 한 거 아닙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모한다스 간디죠. 원래 이름은. 근데 마하트마라는 것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죠. 네. 응?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우리 그 인도 전통 옷 있잖아요. 네. 뭐죠 그거? 이렇게 한쪽 어깨에 드러내놓고 네. 섹시하게 드러내놓고 앉아서 물레질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게 다예요. 하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네. 권한 없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유럽의 지성인들이 만든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여러 그 지도자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토론할 때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으니 이놈은 게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이게 자꾸 흥분해요. 나도. 나도 이게 서영석 이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서영석 이사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네.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한과 권력과 특혜를 주면 그것이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쓰게 될 가능성, 개연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역할이 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권한을 줄여줌으로써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네. 권한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는 거. 이것이 리더십이죠. 그러면 어떻게 권한 없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점에서 바로
제가 설명한 리더십의 개념이 리더십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모한다스 간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타인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혼의 능력이 발현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이고 리더십이죠. 역할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수평 구조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수직 구조, 계층 구조, 위계 질서 속에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 말했다가 네. 경을 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곤란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재능,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 계층을 따라 승진의 목을 맵니다. 승진에 올라가서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승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계층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승진을 내고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또 승진을 미끼로 내가는 거죠. 당근으로. 이렇게 되면 승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일의 본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승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A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 A인데 결국은 B에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관료화된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관료 조직으로 변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게 우리 협동조합은 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수평구조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석 이사나 그 김희주 아나운서나 같은 수평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쯤 되면 네. 꼭 이해했기를 바라요. 네, 수평구조에서 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수평구조야. 너나 나나 이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맞짱 떠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왜 오산이냐. 그 역할의 차이를 떠나서 우선 지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 네. 불평등해요. 그 김희주 아나운서가 그 김용민 PD에게 자 지금부터 맞짱 뜹니다. 맞짱 떠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워낙의 그 역량과 네. 지식과 그 학습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김용민 PD 수준으로 될 때까지는 이제 계속 학습에 네.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지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응? 네. 그때 가르친다는 것은 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시 코칭하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네. 이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을 코칭해줌으로써 이런 주니어들이 네. 다시 또 그런 지식이 불평등하지 않은 상태로 되도록 네. 우리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기능적 불평등을 우리 실존적 평등과 조화롭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제가 왜 협동조합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동조합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고요. 네. 협동조합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유럽의 여러 민주국가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발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질문요? 네.
최 이사님께서 다음 주말에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초청 강연을 다녀오시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그렇게 외부 강연을 다니실 때 좀 적극적으로 조합원도 만나고 또 지역별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뭐 뜻밖의 네. 그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경영학자로 있었지만 네.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네. 과학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전국에 있는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이 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영재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영재아를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제 강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 와서 또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받았던 거죠. 그때 이제 순천에 처음 갔었는데요. 네네. 순천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천만인가요? 순천만 갯벌 있어요. 네. 혹시 김희주 아나운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못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서 그 순천만 갯벌인데 뭐 이게 아주 이렇게 수평선처럼 이렇게 네. 아주 큰 갯벌이에요. 정말 아주 멋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돼 있는 걸. 그다음에 거길 그렇게 올라가서요. 네. 거기 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남산인가 뭐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 네. 갯벌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제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그 근처에 송광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광사에서 하룻밤 템플 스테이를 그때 경험했어요. 처음으로 템플 스테이를 경험했어요.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바쁘니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다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원 박람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겸사겸사 구경도 할 겸 네. 이렇게 가서 강연도 할 겸 네.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 가야 할 판인데요. 네. 순천에 간 김에 우리 조합원들도 만나 뵙고 순천 지역에 사시는 조합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네. 조합원 배가 운동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역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순천 지역이 공식적으로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최초로 네. 지역협의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순천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네. 그 조합원 배가를 위한 지역협의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제 조만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연락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순천 살아요 하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이사님, 네. 주부도 강의 들으러 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네. 하니까요. 제가 그 김건욱 교수님한테 네. 그 부탁을 드려서 우리 조합원들 거기에 다 오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네. 그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도. 오. 그래서 네. 저도 들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하니까요. 네. 13일. 그럼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주시겠어요?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천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분들 중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고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네. 우리 그 조합원님들의 지역협의회를 네. 같이 만들어서 네. 그 지역협의회도 다 무슨 계층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다 지역협의회 협의위원들이 서로 항상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천 지역의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을 많이 배가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점심 식사도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조합에서 사는 거 아니고 네. 각자 n분의 1로 자기 먹은 거는 자기가 돈을 내는 거. 우리 네. 협동조합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네. n분의 1로 그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그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강연이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오셔도 됩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내일은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사무국 소식,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과의 깊은 대화 오늘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래도 오늘 많이 틀어드릴 예정인데요. 신청곡도 있으시면 언제나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또 신청곡 안 나가면은 아시잖아요. 뭐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꼭 틀어드린다는 점. 혹시 내 노래 아직 안 나왔어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 전에 이 비슷한 노래가 나가서 똑같은 노래가 나가서 바로 틀어드릴 수 없다. 그런 점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바 완바의 노래를 신청해 주신 우리 조합원이 계신데요. 그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를 열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